물길 건너 바다섬에 오롯이 자리 잡은 성, 프랑스 몽생미셸. 파리의 밤거리를 헤매는 두 여인. 파리는 비에 젖고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키스하는 연인들 발밑은 낙엽의 무덤. 물비린내와 젖은 낙엽의 흙냄새가 대기를 채우는 몽파르나스 역에 내려 1시간 반 동안 비 내리는 파리의 밤거리를 걸었다. 가을 내음이 가득한 파리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텔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항 안내소의 직원이 호텔 이름을 엉뚱하게 알려줘서 헤매고 잘못 찾아간 호텔의 직원이 우리가 예약한 호텔의 번지수를 틀리게 적어줘서 또 돌고 막판에는 호텔 직원과 전화 통화까지 했지만 설명을 잘못 알아들어 호텔을 지척에 두고 빙빙 돌았다. 이제 파리의 밤이라 하면 몽파르나스 역 주변을 맴돌던 오늘 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 오늘 머물 숙소는 95유로짜리 방이다. 럭비 월드컵을 맞아 유럽의 스포츠 광들이 파리의 싸구려 숙소를 몽땅 점령한 탓이다. 이 비싼 방에서 5시간도 못 머물고 새벽 기차를 타야 한다는 게 아쉬울 뿐. 본전 생각이 절로 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가난뱅이 여행자다. 하지만 부자의 여행은 가난한 내 여행보다 정서면에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일부러 흠을 잡아본다. 그래도 좋으니 한 번쯤은 돈 걱정 없는 여행을 즐기고 싶다. 새벽에 숙소를 나서서 몽파르나스 역으로 이동. 인터넷으로 예약해놓은 표를 찾고 기차에 오른다. 렌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 태제배다. 먹빛 어둠이 물러가는 자리에 새벽 하늘이 푸르게 열리고 있다. 비둘기의 날개 같고 바다의 물결 같고 사파이어처럼 명징한 푸른빛. 앞자리에는 이번 여행의 동반자 제이 양이 다소곳한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살라망카에서 얌전히 공부에 몰두해 있는 그녀에게 방수잠바며 가방 따위를 빌려주는 물량 공세를 펼쳐 꼬드긴 터라 부담도 크다. 혼자 다닐 때는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나만 설득하면 된다. 하지만 동행자가 있을 때면 몇 배로 신경이 쓰인다. 어젯밤 호텔을 못 찾아 매물둘 때 그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짜증이 났으니. 그래도 익숙한 얼굴이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기차를 놓친 덕에 발견한 도시 렌. 졸다 깨어보니 태제배가 연착했단다. 선로에 이상이 생겨 20분 늦게 렌에 도착했다. 갈아탈 열차는 5분 전에 떠났다. 다음 기차까지는 7시간이 넘게 남았다. 우리는 그때까지 렌을 둘러보기로 한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낯선 마을에 떨어졌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편견 없이 이곳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생긴다. 렌은 브르타뉴 지방의 수도로 그 유명한 드레퓨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된 곳이다. 간첩으로 몰려 직위를 박탈당하고 외딴 섬에 감옥에 갇힌 드레퓨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쓴 군인이었다. 국가 권력에 맞서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걸기에 드레퓨스를 옹호할 때 에밀 졸라도 선두에 섰다. 유명한 글 나는 고발한다를 발표했을 때 프랑스인들은 졸라를 매국노로 취급해 온갖 협박을 가했다. 심지어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한다. 재판정에서 졸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지금은 의회도, 신문도, 신문이 만들어내는 여론도 나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편은 다만 진리와 정의뿐이지만 프랑스는 언젠가 거짓에 맞서 싸운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졸라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드레퓨스는 무죄 석방됐다. 졸라의 신념은 틀리지 않아 오늘의 프랑스는 거짓과 맞서 싸운 졸라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마을의 큰 거리가 에밀 졸라 거리로 명명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을을 둘러보니 채색을 하고 버팀목을 두른 오래된 집들이 곳곳에 서 있다.
부르타뉴 지방의 전통 양식 가옥이란다. 레는 중세와 18, 19세기, 21세기의 건물들이 뒤섞여 독특한 향기를 발산한다. 광장에서는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스티브 맥커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에 실린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얼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가다. 문외 아닌 내가 보기에도 색채가 선명하고 구도가 완벽한 사진들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사진 속 인물들이 철저히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사진전을 둘러보고 골목을 기웃거린다. 점심시간이다. 이 작은 마을에 중국, 태국, 레바논, 아프리카, 루마니아 음식점 등등 다양한 국적의 식당이 늘어섰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은 사가주와 크레페라는데 둘 다 배고픈 여행자를 위로하기에는 불합격이다. 결국 양이 많은 중국 식당의 볶음밥과 볶음국수가 오늘의 점심 메뉴로 간택됐다. 점심을 먹고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 7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기차를 놓친 덕분에 가진 행복한 만남이었다. 아브랑슈 기차역에 내려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다. 차문을 열고 친절히 길을 설명해 주던 아줌마가 말한다. 내가 마을까지 데려다 줄 테니 타세요. 부적응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교사인 캐더린은 수다스럽고 정 많은 시골 아줌마다. 프랑스 사람들이 불친절한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나도 파리에 갈 때면 불친절한 파리 사람들 때문에 소름이 돋아요. 친절하게 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는 듯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접하는 캐더린. 우리가 가려던 호텔 문이 닫혀있자 도시 외곽에 B&B로 태워다주고 근처의 식당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덕분에 싸고 깨끗한 숙소에 머물게 됐다. 그녀와 헤어질 때 양쪽 볼에 키스하며 외쳤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친절한 프랑스인이에요. 제이양 이야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제이양이 새벽 5시에 깨는 바람에 덩달아 잠을 설쳤다. 무조건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리는 나에 비해 그녀는 4-5시간의 수면만으로 하루를 쌩쌩하게 시작한다. 나와는 너무 다른 제이양은 정말이지 가끔 나를 절망하게 한다. 어느 날의 전화통화 한 토막. 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이 너무 많아져서 좀 치우려고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또 무슨 날인가는 목수의 아내가 꿈이라는 내 말에 난 목수가 꿈인데 라고 답해 나를 좌절하게 했다.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거나 입에 대지 못하는 나에 비해 그녀는 요구르트에 밥을 말아먹고 커피에 선식을 부어 먹는 식의 온갖 실험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일에 과감하다. 그녀가 살라만카로 날아온 이후 그녀는 내 외로운 외국 생활의 피난처이자 쉼터였다. 내가 지은 밥을 가장 맛있게 먹어주고 함께 운동장을 달리고 어두운 밤에 영화를 보러 가고 아플 때만 달려와 밥상을 차려줬다. 재주 많은 그녀는 부서진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책상을 만들어주고 고장난 샤워기를 바꿔주는 일에도 뛰어났다. 내가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면 그녀는 우리 집을 지켜주곤 한다. 내가 빨래 넣을 때만 사용하던 베란다에서 그녀는 달빛 아래 맨발로 춤을 추고 우리 집 베란다는 동네 비둘기의 공중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에서 비행 접시를 만났다고 은밀히 고백하기도 했다. 내 작은 서재에 책들을 몰래 빼어 읽는 책도둑질을 즐기고 냉장고에 상할 것 같은 음식을 미리미리 자기 뱃속으로 집어넣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터미널로 마중을 나오거나 12첩 반상을 차려 나를 맞아주는 그녀가 있어 열남자 부럽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상상력,
세상을 보는 독특한 겹의 눈, 단단한 고집스러움으로 때로는 나를 당혹하게도 하지만 나와는 다른 그녀 덕분에 내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이 커졌다. 그런 제이양과의 첫 여행에서 좀 프로페셔널한 여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니 마법의 양탄자 대신 똥밭을 구르며 도달한 성. 몽생미셸로 가는 30km의 길은 노르망디 호텔 옆 내리막길에서 시작된다. 오른쪽으로 목초지와 강을 두고 남쪽을 향해 가는 길. 차가 다니지 않는 포장도로다. 어쩌다 개를 끌고 운동을 나온 동네 사람들과 스칠 뿐 길은 한가롭다. 입을 털어낸 나무들이 도로변으로 늘어섰다. 가지마다 나무의 양분을 빨아먹고 산다는 겨우살이가 새집처럼 매달려 있다. 길은 안개에 갇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저 안개 너머 어딘가에 돌로 지은 수도원이 섬으로 떠 있겠지. 안개가 걷히면 마법의 성이 모습을 드러낼까? 조금씩 안개가 물러간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강변에서 점심을 먹는다. 근처 빵집에서 산 바게트와 치즈 한 덩어리가 전부인데 수라상보다 더 뿌듯하다. 긴 바게트 하나를 남김없이 해치우고 다시 빵집으로 달려가 하나 더 사서 돌아오는 길에 다 먹고 만다. 양들이 풀을 뜯는 푸른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 지도에도 없는 겨울이 곳곳에 흘러 이리저리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누군가 8톤 트럭 한가득 들이부었는지 거대한 똥밭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가도 끝없는 똥밭. 그 밑은 늪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젖어 발이 푹푹 빠진다. 방수 신발을 신은 나는 그나마 나은데 운동화를 신고 온 제이양은 온 발에 똥물이 들었다. 그래도 채식을 하는 양들의 똥이니까 사람 똥보다는 덜 독하겠죠?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만 그녀는 상심한 티가 역력하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중세의 성으로 가는 길인 양 유혹했는데 똥밭에 구르게 하다니. 죄책감이 밀려드는 한편으로 이런 길에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슬금슬금 피어난다. 멀리서 보면 평화롭기만 한 초원의 풍경에 이런 덫이 있었다니. 똥밭에 지친 우리는 자풀이 무성한 기슭에 배낭을 내려놓고 잠시 쉰다. 제이양은 그림을 그리고 난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강을 건너온 바람이 이마를 쓸고 지나간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풀들 위에 몸을 누인다. 하늘이 가득 안겨온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아득하게 멀어진다. 내 몸이 점점 작아져 먼지처럼 대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다.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대로 멈추어도 좋겠다 싶은 그런 시간. 마침내 지평선 끝에 몽생미셸이 모습을 드러냈다. 점처럼 작고 뿌옇던 실루엣이 조금씩 커지고 짙어진다. 똥밭도 벗어났겠다.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간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부부. 오늘 처음 만나는 도보 여행자다. 마리와 르루. 노르망디에 사는 이 부부는 올여름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단다. 프랑스 중부 르푸이에서 시작해 레온까지 걸었고 내년 여름에 레온에서 산티아고까지 걸을 예정이란다. 나도 산티아고를 걸었다고 하니 몹시 반가워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부부가 되돌아와 우리를 부른다. 시간이 나면 노르망디 집으로 꼭 놀러오라며 주소를 건넨다. 역시 산티아고를 걸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몽생미셸 근처의 작은 마을에 일단 숙소를 잡고
성을 향해 걸어간다. 물이 빠진 갯벌 위에 드러난 몽생미셸은 왠지 처연한 얼굴이다. 단체 관광객들의 물결을 피해 성벽 뒤로 건너가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바다로 지는 해를 봤다. 어린 새 한 마리 물가에 오래 서 있고 물이 빠진 펄 너머로 붉은 해가 넘어갔다. 새들이 태양 속으로 날아가고 먼 데서 바람이 불어온다. 젖은 노을이 번지고 있다. 매표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시간에 수도원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으로 어둠이 내리고 갯벌은 어둠에 갇히고 있다. 우리는 성벽에 기대 밤을 맞는 바다를 말없이 지켜본다. 수도원의 문은 닫혔지만 아쉽지는 않다. 30km를 걸어 도착한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았고 내 곁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감수성을 지녀서 더 매혹적인 제이항이 있고 오래된 유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바다의 밤을 몰래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